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 2주일에 한 번씩 많이 기다리셨죠? 국민의힘 김효은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대국민 앞담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12월 3일, 내일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도 있고 또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뭐 당 일각에서 뭐 소장파랄까 아니면 친한계 인사들이랄까 아니면 비당권파 이런 쪽 일각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엄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네. 요즘 분위기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선 저에게 가장 지금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대표님의 그 12.3 1주년 메시지가 어떤 내용들일까를 이제 예상을 해보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전혀 모릅니다. 대표님과 어쩌면 박준태 실장님께서 아실 수도 있는데, 네, 아마 대표님께서 끝까지 좀 심사숙고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대표님 성격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정말 좀 진중하신 성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끝까지 모른다. 그런데 저는 이 사과라고 하는 이 단어 사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제 허민의 뉴스쇼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취재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동혁 대표는 12.3을 위한 당 차원의 계엄 사과는 하지 않는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취재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러나 다 사과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그러나 사과를 영원히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계엄 사과는 지금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허민의 뉴스 시간에 오시기 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걸 전제로 하고 네.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사과가 우리는 그래요. 정말로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본다면 그 사과를 아주 진하게 했던 사람이 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신이 있을 때. 그때 혁신위에서는 뭔가 당의 미래를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혁신위를 우리가 추진을 했던 것인데, 그 혁신위의 1호 안건이 네, 윤부부와 절연 플러스 통감하는 그런 진심 어린 사과라고 해서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는 하고 가자, 진정한 사과를 하고 가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혁신위를 시작을 했던 것인데, 지금 이 사과라는 단어를 굳이 장동혁 대표의 입에서 듣기를 원하는 그 저희 숨은 의도에 대해서 국민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 생활 짧게 했었지만 지난 총선부터 당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전 사과거든요. 왜냐면 총선 지고 단체 사과, 그리고 또 뭐 하면 단체 사과, 계속해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일반 국민으로 볼 때도 과거에서부터 보면 정치인 그러면 떠오르는 거는 고개 숙여 사과하는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사과는 가장 어쩌면 쉽게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맞서는 형국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과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면 승부를 걸겠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과를 한다? 이게 정말 사과라는 것의 진심 어린 뜻으로 지금 전달이 될까요?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제 뉴스 시간에 좀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과를 한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아무리 잘 하려고 한다 해도 소위 집권 세력, 반대 세력들이 진정성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난을 하게 될 것이 뻔하고. 뭐 사실 그렇죠? 저희는 비난은 뭐 감수하겠습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내란몰이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정당 해산 심판에서 이거는 자백이라는 증거로 쓰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렇죠. 뭐 해산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정당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국가의 녹을 받지 않습니까? 정당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 돈 받아서 우리는 뭐 합니까? 견제를 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야당의 목적은 정부와 여당이 실책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때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를 내고 끝까지 투쟁해서 그것을 바른 길로 바로 잡는 것이 야당의 기능인데, 해산되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좀 봐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저희가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입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하고 싶고 채찍을 들고 싶으니 제발 저희들 일 좀 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좀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이 사과가 그냥 사과가 아니고 그 뒤에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국민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 사실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우리 김용훈 대변인 말씀은 이게 사과를 통해서 면죄부가 되고 그걸로 해서 일단락이 되면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12일 날, 지난해 12월 12일 날 대국민 담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대표가 내란 자백이다 라고 해서 내란몰이가 시작됐던 것처럼 이번에 사과도 거봐 사과했잖아, 너희들 잘못했다고 얘기했지, 그건 뭐 결국은 계엄 내란 자백한 거야 라고 하는 내란몰이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사과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허민 대기자님께서도 예전에 좀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또 관련이 있어서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은 이게 사과를 하자마자 거봐라 내란이다, 내란이 맞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란 재판이 지금 1심이 끝나지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아예 통째로 맞다라고 네, 그래서 사법의 이 판단 이전에 국민 재판이 먼저 끝나버리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또한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이라고 하는 게 정의를 보면 이것은 정권을 탈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거. 그런데 정권을 탈취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정권이 국민에게 투표로 선출이 된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정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그럼 내란을 탈취를 했다는 게 내란인데 내란을 탈취한다? 예를 들면 핸드폰을 제가 갖고 있는데 제 핸드폰이에요? 근데 내 핸드폰을 내가 뺏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말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내란의 정의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내란이라는 말을 민주당에서 자신감 있게 꺼내든 이유가 뭘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일까요? 그러면은 이 정권이 윤석열 정부에 있지 않다고 애초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내란이 성립을 하는 거죠. 네, 재밌네요.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권력 탈취, 그죠? 네, 정권 탈취를 시도했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권력 탈취라고 하는 게 이제 국토 참전이라든가 헌정 무력화를 통해서 권력을 탈취하는 건데, 권력을 잡고 있는데 무슨 권력을 탈취하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내란몰이를 할 수 있는 민주당의 논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권력을 민주당이 갖고 있다. 그러니 대통령이 뺏으려 했기 때문에 이게 내란이 성립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상 원리가 있는데도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미 내란범 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규정하고 못 받고 거기에서 내란몰이를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잘못 계엄 사과를 하는 순간 그것이 내란 자백으로 연결이 돼서 더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위헌정당 심판을 받게 되고, 만약 위헌정당으로 판정이 나와서 또 당이 해산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정부 견제 기능은 누가 할 것이고 야당의 역할은 누가 할 것이고, 이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남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더 우리가 따져봐야 될 지나간 3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인과관계를 재구성을 해본다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 계엄 1주년이니 사과를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좀 역으로 묻고 싶은 게, 계엄 1년이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난 윤 정부 3년 동안 국정을 거의 마비시키다시피 한 것에 대한 그 3년에 대한 사과는 우리는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을 저는 하고 싶어요. 지난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잘한 게 없습니다. 네. 민주당 잘한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아예 이곳은 국정 운영이 불가할 정도로까지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그 대화와 판결문에 타협을 나와 통한 있습니다. 협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엄중하게 규정이 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이 막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지난 3년에 대해서의 사과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되느냐? 정말 너무 여러 번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아실 거예요. 입법, 폭주, 그렇죠. 네, 그리고 탄핵, 남발, 대통령까지 32번이었습니까?
네, 32번. 그리고 또 저는 이 예산, 지금 예산 시즌이잖아요. 예산이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것이 그 당시에 불필요하게 사치를 한다라면서 삭감했던 그 특활비라든지 활동비 같은 것들을 다시 슬그머니 복구를 시켰습니다. 좀 뭘 염치하다 그럴까? 염치가 없어 너무. 그럼요. 이거는 정말 모렴치? 네, 모렴치보다 뭐 센 표현이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이렇게 네, 레거시 미디어에서 품위 있게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렴치가 가장 적당한 단어인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그 정부 망해라. 일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예산이 정말로 적당하지 않은 거였다면 그 예산을 계속해서 삭감을 해서 이 정부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다 뭐 복귀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은 일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걸 스스로 이걸 자백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도 나온 대통령이 국정이 마비됐다라고 대통령의 판단이 어느 정도 옳다라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해준 글이거든요. 네. 근데 그 책임에 대해서 지난 3년에 대해 민주당이 어떠한 사과도 국민에게 하지 않는다? 사과는 이 3년만 할 건 아니죠, 사실. 그거 그리고 플러스 6월부터 새 정부 시작하고 지금 물가 보십시오. 그 환율 보십시오. 이제는 1,450원 이상의 뉴 노멀이 될 거라고 60% 이상의 경제학자들이 내년에 환율 전망을 내놨어요. 그리고 지금 쌀값.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장 보다가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비싸게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나 했는데 미국하고 똑같더라고요. 지금 점점. 네, 쌀이 18.6% 올랐고 그리고 귤 정말 맛있는데 26.5%입니다. 26.5%. 네, 그 4개, 5개 살 값에 지금 3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사과 21% 올랐습니다. 제가 5kg에 96,000원 주고 샀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던 그 과일값이 맞습니까? 근데 이건 시작입니다, 이제. 왜냐면 돈이라는 것의 가치가 시장에 돈이 많이 돌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번 예산 보십시오. 슈퍼 예산입니다. 내년에 먹고 살기 더 팍팍해질 겁니다. 아, 지금 뭐 귤이 얼마 올랐다고요? 28%요? 26.5%요. 26.5%. 쌀 10몇 프로. 아, 그러니까 좀 암담해지는데요. 근데 네. 이거를 다 지금 그 민주당 그 집권 세력들은 계엄 때문에 민생이 파탄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계엄 때문에 민생이 파괴되었다라고 파괴됐다. 하는 네. 그 피켓을 이렇게 들던 그 시위하던 그 모습이 제 눈에 아른거리면서 윤석열 계엄 책임론, 네. 경제 책임론에 대한 혹시 반대 논리 있습니까? 지금의 이 지수를 보시면 그렇죠. 되죠. 환율과 물가 지표. 그렇죠. 예. 탄핵 때 1,400원 올라갔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 주변의 중도인 친구들은 사실 중도는요. 평소에는 정치에 좀 관심이 없어요. 중도층은. 그런데 본인에게 어떤 피해가 갈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그게 해결이 되거나 뉴노멀처럼 익숙해지면 또 다시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그런 분들이 중도층에는 많은데 그 당시에 1,400원이 올랐을 때 저를 응원했던 제 총선 때 응원했던 제 친구들이 저에게 은근히 좀 이렇게 많이 핀잔을 줬어요. 네, 너희 뭐 찔리는 거 없냐라고. 근데 저는 지금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묻고 싶어요. 이제 누구에게? 민주당에게 그 얘기를 좀 해달라. 네, 너희들 찔리는 거 없니?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도 뭐 원래 3,000피 넘어 진짜 4,000피, 5,000피 간다 그러다가 이제 5,000피는 그냥 4,000피 다시 깨지고 그리고 이제 환율은 그건 별개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2008년에 그 모기지 사태에는 외환위기 그 당시에 1,600원 정도까지 원달러가 갔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지금 1,500원을 넘어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불길한 예감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죠? 네. 만약에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지고 환율이 뭐 한 10% 정도, 퍼센트 정도 올랐다. 그러면 국민의 수입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환율 때문에 10% 정도 깎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날아가는 거, 이거 누가 보상할 건지, 이것도 윤석열 계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실체가 여전히 불투명한 팩트시트의 내용 문제, 거기서 관세 협상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뭐 또 원자력 핵 잠수함, 이 건조 문제는 또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 건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저 역시 이거를 윤석열 책임론, 국민의힘 책임론으로 돌린 거는 정말 이거 역시 염치가 없는 짓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바람이 신제조업입니다. 즉 제조업 르네상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주호 전 네, 대행님, 네, 네. 저희 부총리님하고 이제
식사를 좀 했었는데 네. 보좌진들하고의 식사였는데 그 자리에서 저를 딱 보시면서 야당이라고 해서 정책에 둔감하면 안 된다. 물론이죠. 그럼요. 투쟁이 20이면은 이 정책은 80을 비중을 둬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빨리 우리 국민의힘이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나경원 의원님께서 또 어제 제가 뭐 기자님한테 들었는데 그 최 기자 이렇게 하시면서 그 나경원 의원님 그 말투 있잖아요. 그 목소리로 중도가 뭔지 알아요? 딱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기자님이 중도요? 글쎄요, 뭐예요, 의원님? 그랬더니 중도는 정책이야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 말이 계속 뇌리에 울리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내일이면 저는 솔직히 내일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12월 3일이 지나고 나면 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쨌든 야당으로서 해야 할 그 견제와 그리고 정책을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또 조금 직전에 제 허민의 뉴스쇼에서 제가 얘기한 대목도 이제 그 대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중도 얘기를 하면서 중도는 이제 undecided인데 중도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는 미결정층, 그다음에 투표 부동층, 유동층 이게 중도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념적 중도, 이념적 미들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네, decided 그냥 유보된 좌우예요. 내가 좌일 수도 있고 우일 수도 있고 그 이중 개념주의자라고 레이커프가 얘기한 건데 그 좌일 수도 있고 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정당이 정책적 효능감을 갖고 좋은 정책을 내놓는가, 어떤 정당이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고 판단해서 마지막 선거 막판에 그 입장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이 중요하다. 좀 뭐 100번 공감을 합니다. 자, 장애 집회를 쭉 해왔어요. 원래는 오늘까지였어요. 10일 그간 지속되어 있는 걸로 하고 오늘 경기도였나요, 원래? 네. 장애 집회를 예정했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고려해서 오늘은 이제 취소를 했잖아요. 어쨌든 11일 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 장애 집회의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계속 장애로만 도느냐 뭐 이런 비판도 뭐 일각에서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또 정당 지지율은 좀 변화가 생긴 건지 궁금한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장외 투쟁만 왜 하느냐라는 그런 따끔한 지적을 저희가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국회에서 민생을 담아내는 그리고 협치를 하는 데 실패를 한다면 우리가 나갈 곳이 광장인 것도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장외 집회를 했던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너무나도 답답해 하시는 또 우리 우파 시민들 또 지지자분들께서 오죽하면 자진해서 거리로 나가셨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함께 해서 그분들과 하나 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또 도와드리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광장은 제가 볼 때는 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인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 거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을 보면 다 제 제자들이잖아요. 보면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아이들 언제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실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강의 듣고 수업 듣던 저 친구들이 오죽하면 거리로 나갔겠나. 무엇이 저 아이들을 광장으로 불렀나라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막중한 책임감이 들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사실 많죠. 그리고 국회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고 소위에서 논의라는 걸 생략하고 그냥 손들어서 다순의 끝하고 법안을 마구마구 그냥 처리해버리는 지금 이런 동물국회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있어야 될 일인지, 그런데 이것을 아무래도 소수 야당이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이제 거부권마저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태법을 비롯해서 온갖가지 기상천외한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들이 곧 준비되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견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광장이 효과적이면서도 좀 몇 안 되는 소통과 우리의 이 저항의 통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에 조직들을 좀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가 집회를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대의원분들도 계시고 또 조직위원장도 있고 또 여러 또 대변인이나 청년위원장님들도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직접 얼굴을 보고 또 인사를 드리고 그런 자리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기능 측면에서 이 장외 집회는 우리가 했어야 될 일이고 어느 정도 효과는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짧게 지지율 상승이 됐는지, 네. 예, 그다음에 상승했다면 어떤 이유인지를 짧게 분석을 좀 해주시고, 예, 네. 마치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2.3을 앞두고 상승 곡선이라는 게 주목할 만한 점인 거죠. 약간 네,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바닥을 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원인을 좀 보면 국민들께서 지금 현 정부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이 가장 큰 거죠. 반사이익.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사 이익을 보려면 이 A에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맞다 B가 있지라고 B로 와야지 이게 반사 이익이 되는 것이지 A가 마음에 안 드는데 B라는 걸 모르고 있거나 B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면 B가 안중에 없다면 그건 반사 이익이 될까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반사 이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야당 이 B라는 카드를 집어들게 만들었던 건 뭘까?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외침,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저 사람들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각인이 된 분들이 이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장 대표의 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이 의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대국민 앞담화 김희훈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오늘 허민의 뉴스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